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31부 세종시대 지식의 메카 집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집현전에 대한 이야기는 세종 초반부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잠깐 언급만 한 거고요. 오늘은 좀 이제 집현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1433년 세종은 의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하고 더불어서 조선의 의학서적인 향약, 집선방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나온 거죠.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향약 구급방, 그리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향약 집성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말 외우기가 헷갈리는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려, 기억이 들어가지 않냐. 그죠? 그래서 구급방은 고려, 조선, 지읒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직성방은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긴 했어요. 자, 아무튼 이제 향약 직성방을 이렇게 편찬을 했는데, 세종 모토가 항상 그렇잖아요. 중국의 문물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로컬라이징을 하자. 현지화 작업.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의학과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현지화 작업을 거쳐서 각과의 노력하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의학 서적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끔 다시 변환한 것이 바로 향약 집성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의 성종 무렵에는 이것을 토대로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바로 의방유치, 이것도 역시 한국사 교과서에 종종 언급이 되죠. 의방유치가 편찬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종은 의학서적뿐만 아니라 예법서, 역사서, 농법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적들을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편찬 사업 정말 많이 했던 왕이 조선 전기에는 역시 세종, 성종 이 두 왕이 탑이에요. 후기로 가면은 영조, 정조 요때가 이제 편찬 사업 정말 탑으로 올라오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의 왕성한 저술활동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엄청난 인쇄 수요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은 인쇄 기술을 담당한 주자소, 아래 보이시는 이 사진이 주자소가 있던 터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은 없어졌고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관료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이천. 이 사람 무장 출신으로 파저강, 원정도 떠났던 사람이고 특히 병기 제작에 굉장히 능통했던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 이천이 또 인쇄 담당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천을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달달 볶아댔대요. 하루가 멀다고 세종이 독촉한 결과 마침내 이천이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사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갑인자라는 거였죠. 사실 갑인자 이전에 이미 활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 만든 금속 활자가 조선시대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게 된 건데 그 첫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였냐면은 태종 때 만들어진 개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자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할 때 그 활자 글자 조각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열을 한 다음에 거기다 종이를 대고서 먹물을 찍어서 딱 찍어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종이를 갖다 댈 때 글자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글자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 것이냐 했을 때 처음에는 밀랍으로 활자들을 고정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해요. 그게 개미자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밀랍으로 고정을 시키면은 처음 한 몇 장까지는 인쇄가 돼요, 잘. 그러다가 이제 몇 장 정도 인쇄를 하고 나면은 그 밀랍이 녹으면서 글자 배열이 틀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복사기가 몇 장만 복사하면 자꾸 뭐 종이가 걸려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점 상당히 불편한 제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발명한 갑인자는 글자 사이에 섬세한 대나무 조각을 끼워 넣고 고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금이 친히 지휘하여 공조참판 이천과 전소윤, 남급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붙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이게 개미자를 설명하는 거죠.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정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100장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개미자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장 찍어내면 바로 망가지는데
이때 발명한 갑인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쇄 속도가 기존보다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대량 복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가 인쇄 강국이긴 한 것 같아요. 이처럼 세종시대의 각종 편찬 사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 주자소였다면은, 그러면 이 편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학문적인 연구 실적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던 것,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그게 집현전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찬 저술과 관련해서는 양대 산맥이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치적어내는 것이 주자소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집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향약 집성방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 자체도 의관들이랑 같이 연구를 한 것도 있지만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한 것도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제 주자소에서 찍어내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집현전이 있기는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도 공민당 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집현전이라는 게 사실 뭐 딱히 관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업무도 뭐 뚜렷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약간 유명무실한 기구였던 거죠. 그랬던 것이 세종 때 가서야 비로소 관청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경전과 역사를 강론하고 국왕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탈바꿈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이 오직 문신으로 관직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에 이르러 모두 폐지하고 다만 집현전만 남겨두어 관사를 궁중에 두고 이제 관청 건물을 어여시 소지하게 되었던 거죠. 문간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이에 채워서 오로지 경전과 역사의 강론을 일삼고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였다. 그래서 국왕의 자문기구라는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도 부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현전을 부흥시킨 세종, 여기에 대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세종은 일종의 왕립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서각을 지어서 집현전 학자들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그야말로 이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집현전 학자들한테 우대를 해줬냐면은, 세종은 이 집현전 학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시대의 동량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언제나 학업에 매진할 것을 요구를 했죠. 그렇게 고행 연봉 받으면서 탱자탱자 노는 거 절대 안 된다. 너네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공부에 전념을 해라. 그리고 또 자신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세종의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틈이 난 대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거죠. 사실 세종이 다들 아시다시피 선천적으로 엄청난 학구파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학구파였냐면요. 사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임금은 본디부터 유학을 좋아하여 매양 맑은 새벽에 정사를 보고 인하여 경연에 나아가서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나, 궁중에 있을 적에는 글을 읽어 밤중이 되어도 그만두지 않으니 태성왕이 그의 정신이 필요할까 염려하여 금지시키며 이르기를, 과거를 보는 선비는 이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임금이 어찌 신고함이 이같이 하느냐 하였다. 즉 맺고 쓴 것이 쉽게 말해서 고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하여튼 이제 태종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엄청난 아들 바보인 게 나오는데, 자기 아들의 건강을 염려를 해가지고 공부 좀 더 해라가 아니라 공부 좀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선천적으로 세종은 공부가 몸에 밴 사람이고 정말 공부를 좋아했던 인물이죠. 사실 아버지였던 태종도 엄연히 과거 합격자고 공부 꽤나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친이었던 태종은 근본적으로 노는 것도 상당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공부하고 노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배합해서 했던 인물이고,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좀 노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태종은 그랬는데 그 아들인 세종은 공부 자체를 정말 즐겨서 했던 모양이에요. 공부 자체가 일종의 놀이로 인식을 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저렇게 했는지 무려 아버지가 공부 좀 적당히 해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독한 공부 벌레였다는 겁니다. 그런 세종인 만큼 당연히 지편자 학자들의 학문 연구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서 매의 눈으로 번뜩이면서 진지하게 감독을 했겠죠. 심지어 세종은 사가 독서제라는 제도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였냐? 지편전 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명령까지 내려요. 너네 당분간 출근하지 마. 휴가 줄게. 휴가 동안 뭐 하냐? 머리 식히고 뭐 노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절이나 집에서 오로지 뭐에만 전념해라.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오늘날에도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연구원들한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 주면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와라. 그런 것들 제도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시대에. 세종은 아마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나조차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토록 공부에 매진하는데 이거 학자들이 말이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침묵질이나 할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 시험 합격하니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하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지적은 하륜도 사실 하긴 했거든요. 요즘 학자들이 과거만 합격을 하면 공부를 안 하더라. 세종도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가 독서제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세종이 꾸준하게 집현전에 대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집현전은 학문 연마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도 세종처럼 선천적으로 공부가 몸에 맞는 사람들, 진짜 체질적으로 공부벌레인 사람들은 이런 파라다이스가 없죠. 그야말로 이제 천국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뭐 공부를 잘해서 여기에 들어오긴 했는데 태종처럼 선천적으로 그렇게까지 공부 벌레는 아니었고 노는 걸 조금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아마 이게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죽하면은 야사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신숙주가 집현전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이제 세종이 집현전에 누가 남아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불시 이제 시차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신숙주가 공부하다 중간에 이제 골아 떨어진 걸 보고서 몰래 곤룡포를 벗어가지고 덮어주고 왔다 하더라. 뭐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 이제 집현전의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학문을 연마하고 갈고 닦은 집현전 학자들은 내공이 엄청나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충실한 내공을 바탕으로 국왕의 자문 역할까지 소화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종의 정책 결정 방향은 대체로 이러했죠. 세종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냐면은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현전 학자들한테 너네 생각을 가감없이 말해봐 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역사서를参고해가지고 한번 전례가 있는지 찾아와 봐라. 그리고 그걸 토대로 또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세종이 정말 대단한 점은 뭐냐면은 그 전례를参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창의력을 덧붙이는 그런 형식의 구조로 갔다라는 거죠.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의 정책 결정 방향이 뭐였냐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안건이 있으면 세종이 그 안건을 연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야, 왕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신하들은 따르면 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 집현전에다 그 안건을 던져줍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 옛날 역사서 참고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오렴.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선의 방책들을 찾아내는 것이
세종시대의 정책 결정 과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방식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책이 도출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과도한 그런 토론 문화가 발생하는 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세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역사라는 학문을 바라보는 세종의 인식이 정말 놀라워요. 저도 역사 전공자지만 세종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이 참 대단합니다.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임금이 검토관 설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학은 성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겸양의 표현이죠. 당대 최고 권위자였어요. 세종은. 그러나 이미 모두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자기 PR이 나오죠. 내가 사실 다 안다. 유독 사학만은 익숙하지 못하였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역사서 웬만큼 보셨어요. 일찍이 통감 강목은 읽어서 근원을 참고했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거의 의심할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더니 이제 또 이 책을 읽어보면 자뭇 의심나는 곳이 있으니 학문이란 진실로 가히 무궁한 것이로다 하였다. 이 대목이 정말 대단한 건데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사는 거의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과서 내용은 딸딸 외우고 다녔고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요. 고3 때였어요. 고3 때 한국사 수업 시간에 한국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원체 이 부분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이니까 저를 이제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도 된다. 이미 이 한국사 내용 다 알지 않냐. 내 수업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수학 영어로 공부를 해라. 너가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사범대, 교대 들어가서 나중에 교사가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 수학을 해야 된다. 한국사만 가지고선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시간에는 영어 수학을 하렴.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째서인지 저도 좀 이제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사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통달을 했고 굳이 뭐 더 배울 게 없다. 심지어 뭐 이런 오만한 생각도 했어요. 역사학과에 가서 과연 내가 배울 게 있을까? 나 정도면 뭐 교수님들 정도 아는 거 아니야? 그런 정말 망상에 빠져 산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망상이었죠. 이게 망상인지를 깨닫는 거는 역사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깨졌습니다. 정말 역시 세상은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학부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망상이 깨진 다음에 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면 논문을 쓰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내가 그래도 웬만큼 알지 않을까, 역사랑 학문에 대해서. 그러다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석사를 하게 되면은 모르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면은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사급이 돼서 아예 그냥 하나의 연구소를 차릴 정도의 그런 대장파 학자가 되면요. 어떤 경지를 이냐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 말이나 하자.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그러한 말씀도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그 정도로 학문이라는 것은요 파면 팔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세종이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대단한 점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과거의 역사를 상고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이 중요시 여긴 책이 뭐였냐면은 사례에도 나왔지만 송제국 시대의 그야말로 대정치가이자 대역사가였죠. 바로 사마왕이 저술한 자치통감이었습니다. 이 자치통감은 정말 유명한 역사 서적인데 그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독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분량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학자들이 좀 보기 꺼려했어요. 분량이 너무 엄청나니까요. 저거보다는 진짜 평생 저것만 봐야 된다. 그런데 세종은 이거를 경영 과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학자들까지. 세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치통감에 대한 독자적인 해설서를 편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세종 스스로는 뭐 나는 조금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완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달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때 당시 세종이 극심한 눈병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막판에 이제 뭐 당뇨죠. 성인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때 눈병을 엄청나게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이 작업을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인적인 의지로 밀어붙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의 땀과 열정이 담겨서 완성된 해설서가 바로 자치통감 훈의였습니다. 물론 세종은 중국 역사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국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실록 편찬 사업뿐만 아니라 고려사 편찬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 고려사 편찬 같은 경우는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종 때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뭐 그 뒤에 문종 때까지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세종이 각종 저술 사업과 역사 편찬에 열중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열망만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세종 특유의 그런 학구파적인 정신도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하지만 세종은 이런 점들을 내다봤는데 이렇게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왕의 권위가 확립될 수 있다. 왜냐면 요즘처럼 일반 개인이 막 그렇게 자유롭게 저술하고 대량으로 인쇄해서 보급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가의 권위, 나아가서 왕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편찬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종은 중국 문자인 한자만 가지고서는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그런 한계성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저술 편찬 사업이 지식을 확충하고 보존하고 국가 왕의 권위를 세운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지식이 제대로 이제 저변에 확충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편찬했던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조선이 성리학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게 국가 지도층들만 성리학을 신봉할 뿐이지 일반 백성들한테 완벽하게 체득이 되질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거 유교 경전을 공부하라고 해도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지식을 확충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끼리만 알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확충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주자소에서 인쇄를 대량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한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따라서 일반 백성들까지 성리학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글자로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무언가 수단이 필요하다. 그림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림 말고 뭔가 좀 이제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설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세종은 한국사에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바로 훈민정음의 탄생. 과연 훈민정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